또 하나는 네 번째는 농사질 땅이 매년 사막화로 없어집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사막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농사질 땅의 3배가 매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질 땅은 매년 없어지죠.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죠. 소, 돼지, 닭이 먹어버리죠. 있는 걸로 기름 짜버리죠. 그러면 곡물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쌀을 빼고 95%를 수입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우리가 곡물이 없어도 정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농업 분야의 최장수 장관님으로 계셨죠. 이동필 장관님께서도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십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부족하니까 꾸준히 수출하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 마음대로 곡물을 수출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집트, 러시아, 중국 그 어느 나라도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팔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바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2008년 초 세계 곡류 폭등 당시 곡류 수출을 금지했던 나라들을 이와 같이 신문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보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곡물이 부족해졌을 때 과연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때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공부 안 하고 좀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지어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하면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쌀 농사만.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쌀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떡볶이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떡 속에 다양한 기능성도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만 드셔도 요기를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더 나아가서 떡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농업도 이와 같이 떡볶이를 만들거나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우리가 농업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경운기로만 농사 짓는 시대였어요. 줄 잘 잡으라고 막 고함 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이런 자동차 같은 데 타가지고도 약을 줄 수도 있고 영양제를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것도 귀찮으면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농사 짓는 이런 기계가, 드론이 날아가서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농업에 대한 틀을 바꿔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귀농을 고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농업은 그냥 땀 흘려서 하는 것만이 농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도 한번 보셔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사람은 머리 잘라주는 것보다 강아지 머리 잘라주는 것이 돈 더 벌어요. 심지어는 야가 쓰는 이 침대가 우리가 집에 쓰는 침대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 못지않게 야들이 먹는 스테이크가 더 비싸요. 간양에서는 이미 강아지 전문 레스토랑이 생겼고요. 일본에서는 강아지 전문 호텔이 생겼어요. 강아지 전문 캠핑장이 생겼어요. 그것도 프랜차이즈화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농업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계은행의 총재로 알려진 김용이라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계은행의 총재라면 어디 가서 함부로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은행의 총재 정도 되면 세계 모든 경제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물 문제, 식량 문제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14년 4월 4일 날 영국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식량의 문제, 물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농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12년간의 생활을 이제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2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진보냐 보수냐 친북 친일 뭐 친중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투고 있지만 실은 외국에서는 우리끼리 다투고 싸울 때 우리를 걱정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잘 안 되기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업을 직접 작지만 한번 우리 농촌에 가서 도움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귀농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12년간 생활하고 귀농할 때 아기가 셋째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또 수중에는 단돈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받았던 퇴직금과 그동안 조금 모았던 거. 12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모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면서도
신문도 돌리고 음식점 배달 일도 하면서 유학을 했는데요. 나올 때 이제 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면서 어떤 농업을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마치 선생님들도 지금 귀농하신다면 어떤 농업을, 어떤 작목을 어느 지역에 사실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약을 치지 않는 농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전라북도 진안에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배추밭, 무밭, 일반 농사를 지셨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배추밭, 무밭 키워놓으시면 유통업자가 전화합니다. 저기 천박사 아버지가 생산한 무밭, 배추밭 어디로 옮겨? 농산물 시장 어디로 옮겨? 이 1분도 안 되는 전화가 3개월, 4개월 농사진 아버지가 돈 더 벌어버리는 이 유통을 그걸 그냥 비난할 일이 아니고 그 파워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유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도 배추밭 많은 농민들이 갈아엎었습니다. 매년 쌀도 갈아엎죠. 배추도 무밭도 갈아엎는 농민의 그 마음은 생산을 해놓고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갈아엎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생산해놓고 갈아엎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든 생산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일본의 슈퍼에서 이와 같은 어린 채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채소는 씨를 뿌려 수확까지 2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귀농하기 전에 한 13, 14년 전에 일본에서 이걸 검색했더니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한 농가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아직 우리나라 대형마트, 유명한 유기농 마트에 전혀 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본 농가에서 좀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귀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돈이 워낙 없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500만 원 주고 중고 트럭 하나 사고요. 300만 원 남아가지고 100만 원 주고 홈페이지 만들고요. 200만 원이 이제 시드머니가 됐어요. 종잣돈이. 그걸 가지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비닐하우스 하나를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1년에 44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2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440평 이것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신용을 줘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용이 빵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월급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단돈 1,000만 원도 대출을 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서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이 하우스를 이와 같이 고쳐서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농기계도 없어서 농민들이 버린 이 관리기 하나 주워서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열심히 해서 거래처를 하나씩 뚫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같은 이제 어린이 채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배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요. 판매는 더더욱 힘들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았던 채소들을 누가 쉽게 소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하는 것도 힘들고 유통도 힘들었지만 계속 희망을 가지고 수없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거래처를 넓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700여 군데의 레스토랑과 예식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은 이렇습니다. 농업은 이 나라의 근간이요. 국민 건강은 이 나라의 공력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산물을 어떻게든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잘 만든 것을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목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삼성도 일본 거 그게 기계를 빌려다가 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삼성 일본 반도체를 따라잡았습니다. 일본 소니를 따라잡았고요. 파나소닉을 따라잡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반도체 회사 후지츠를 우리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후지츠가 지금은 반도체 공장에서 이와 같이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상추를 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앞으로 농업이 돈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그들은 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그만큼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 공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보통 다 연봉 짱짱하게 받고 연구원으로 취직하는데 귀농을 했습니다. 땅속에서 물고기를 키우고요.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고요. 식물에서 먹고 남은 것들이 다시 또 물고기를 들어가는, 물론 중간에 살균 작용을 합니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멋지게 친환경으로 채소를 키워서 작년 매출 150억을 달성했습니다. 농업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이와 같은 어린 채소를 가지고 현재 농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는 진안군에 현재 5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농장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시겠지만 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진안군에 부도난 하우스를 임대에 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돼 있을 뿐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2번째 농장입니다. 이와 같이 넓은 하우스에서 교대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어린이 채소는 이와 같이 줄파종을 합니다. 한 2주 정도만 되면 이와 같이 채소가 크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확을 해주시고, 할머니들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럼 여기다 다시 거름을 넣고 로타리를 쳐서 또 흙을 좀 씌워줬다가 다시 또 농사를 짓는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재배상은 어려움은 적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빨리 신선도가 있을 때 유통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관건이긴 합니다. 저희는 또 이와 같은 이제 비트라고 하는 이런 어린잎 채소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채소인데요. 이런 뿌리 채소를 전부 저희는 이와 같이 어린 잎으로 샐러드 전용 채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 해도 농업은 또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하룻밤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러면서 농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정말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뚫었던, 몇 년간 뚫었던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기니까 채소가 다 베리게 되고요. 거래처들은 몇 달 동안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시 농사를 지려고 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픔은 곧 저에게 또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고민하게 된 것은, 매년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이 하우스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와 같이 땅에서도 띄워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파는 벼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린잎을 재배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 저희 경쟁 업체들은 이런 어린잎 파종하는 기계를 지금은 좋은 거 독일지를 수입해서 1억이 넘는 기계를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운 거, 어떻게든 생산비를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자동화 시설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이것도 농민들이 쓰고 있는 벽시 파종기입니다. 저희 경쟁업체들의 1억짜리에 비하면 진짜 볼품없는 200만 원밖에 가지 않는 기계지만, 이 기계는 벽시용 기계인데, 벽시는 씨앗이 큰데 저희가 뿌린 기계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고무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폐타일을 잘라가지고 붙였더니 조그마한 씨앗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가 1억짜리 못지않게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야는 고장나면 우리 직원이 고칠 수 있고요. 더 쓰다가 못 쓰면 하나 새 걸로 사면 200만 원 안쪽에서 새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에서 재배하는 방법과 이렇게 모판으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투트랙으로 나눠서 현재 재배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홍수로 인해서 아픔은 왔지만 또 다른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수확하는 기계까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판을 여기다 넣으면요, 이 콘베를 타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잘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게 쓰고 있는 흙은 모두 다 유기농 흙을 쓰고 있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유기농 흙은 일반 흙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동안 쓰고 모아놨던 이 흙이 벌써 1억 5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이 넘는 이 흙을 이제 유기농 그 밭에다가 계속 넣어서 쓰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깝고 또 너무나 많은 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재활용하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이 흙을 가지고 다시 재배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잘 큽니다. 근데 문제는 수확할 때쯤 되면 그중에 세균이 발생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져서요. 고민하다가 이 흙을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 쓰는 사료 배합기인데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빌려가지고 이 오래된 흙을 여기다 넣고 온도 80도, 90도 그 사이에 올려가지고 열소독을 했더니 균이 싹 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기농에 쓰는 퇴비를 좀 넣어서 다시 재배를 시도했더니요. 이와 같이 깔끔하게 재배가 돼서 이 간단한 실험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억 5천이 넘는
상토값을 우리가 전략하고 매년 반복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잎 연구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잎이 어리다에서 이와 같이 어린 잎이다 말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게 이제 새싹이죠. 많은 분들은 이것도 새싹, 요것도 새싹 하시는데 조금 나누자 하면 요것은 어린 잎 채소, 잎이 어리다 해서요. 요것은 새싹이라고 표현합니다. 새싹은 영어로 스플라우트라고 하는데 영양가 덩어리죠. 굉장히 영양가가 많습니다. 이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이 브로콜리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 있죠. 서폴라펜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